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 서울에서 한식당 3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매장으로 가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바쁜 일상이었죠. 아내 수연이와는 24해를 함께 살았고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 5명 정도 되는 제법 큰 곳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좋아해서 점점 커졌거든요. 저도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예전보다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다거나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는 일이 많아졌다거나 물론 미용실 일이 바빠서겠거니 했습니다. 저도 워낙 바빴으니까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대학 입시 준비로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족 사진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게 되었죠. 그 중에 24년 전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신혼여행지로 제주도가 인기였죠. 사진을 보니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젊은 아내의 모습, 서툴렀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시 가이드였던 분이 우리 사진에 자주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여행 중에 가이드가 사진을 찍어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배경에 아내와 그 가이드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워 보였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신혼여행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가 좋았다며 가이드분도 친절했다고 말했죠. 아내는 잠깐 멈칫하더니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 후로 자꾸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설마 했죠. 신혼여행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며칠 지나도 그 사진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문득문득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동창인 철호가 생각났습니다. 박철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컴퓨터나 디지털 관련된 일에는 정말 전문가였죠. 혹시 오래된 사진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주말에 철호를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진 얘기를 꺼냈죠. 옛날 사진을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철호는 당연히 가능하다며 요즘은 무료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사진들을 스캔해서 철호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후 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진들을 분석해봤는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철호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보여준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라는 걸 분석했다는 거예요. EXIF 데이터라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찍었는지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들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찍었다고 생각했던 사진들 중 몇 장이 시간차를 두고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GPS 정보를 보니 일부 사진들은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 근처에서 찍힌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철호가 해상도를 높여서 확대한 사진을 보여줬는데 배경에 있던 아내와 가이드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4년 전 신혼여행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호도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사진들을 봤어요.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내의 표정, 가이드와의 거리, 심지어 제가 없을 때 찍힌 사진들까지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의 시작점이었던 신혼여행,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시 여행사 정보를 찾아봤어요. 24년 전 일이라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인터넷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이드의 이름이 김태호라는 걸 알아냈어요. 신혼여행 자료에 가이드 소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어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봤죠. 서로는 조심스럽게 제가 왜 이런 걸 찾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서로는 놀라면서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김태호의 SNS 계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의 SNS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여행 관련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주도 사진들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몇 년 전 사진 중에 아내와 비슷한 뒷모습의 여성이 나온 것들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헤어스타일이나 체형이 아내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찍힌 장소들이 모두 아내가 미용실 모임이나 동창회 간다며 다녀왔던 곳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볼 때 표정이 달라지는 것, 특정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통화하는 것,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다며 늦게 들어오는 것들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미용사 모임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향수도 평소 쓰지 않던 걸 뿌리고 갔습니다. 궁금해서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전화를 해봤어요. 직원에게 사장님이 모임에 간다고 했는지 물어보니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상대가 김태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요. 밤늦게 들어온 아내를 보니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깨어있는 걸 보고 놀라는 기색도 역력했어요.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서 24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온 걸까요? 그리고 우리 결혼은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거든요. 화면에 김태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24년 전 신혼여행 가이드와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며칠 후 아내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 동창 중 한 명을 알고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그런 모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철호와 함께 아내를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내는 강남 쪽 호텔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50대 초반 남성이었죠. SNS에서 봤던 김태호와 일치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서로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때로는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멀리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얼굴이 나오지 않게 조심해서요. 그리고 두 사람이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동창회 얘기를 하며 즐거웠다고 말할 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김태호와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들의 호텔이나 레스토랑 결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호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김태호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 중에서 아내가 착용했던 액세서리나 옷과 일치하는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날짜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관계가 24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신혼여행에서 시작된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우리 결혼 생활이 뭐였을까요? 아이들은 정말 제 아이들일까요?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어요. 김태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내용을 보니 정말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였고, 심지어 아이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제 아이가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24년 동안 저는 거짓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진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선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가 놀라면서도 자세히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우선 위자료 청구 시효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거였죠. 다행히 아직 시효는 지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니까 3년은 충분했고, 10년 시효로 봐도 24년 전부터 계속된 불법행위니까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봤어요. 사진의 EXIF 데이터나 SNS 증거들, 그리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모두 유효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권했어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김태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였죠. 특히 24년이라는 긴 기간과 신혼여행부터 시작된 배신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아이들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고 딸은 내년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제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 사장으로서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나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어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속아 살았는데 이대로 끝낼 순 없었거든요. 서로와도 상의해봤어요. 서로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변호사와 두 번째 만남에서는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우선 김태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황에 따라 아내와의 이혼도 고려해보자고 했어요. 위자료 금액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24년이라는 기간, 신혼여행부터의 배신, 그리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소송 비용도 확인해봤어요.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합쳐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에 비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요? 아직 아내와 직접 대화해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서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김태호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한 번쯤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김태호의 여행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다며 약속을 잡았어요. 며칠 후 그의 사무실로 갔죠. 실제로 만난 김태호는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씨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여행 상담을 받는 것처럼 대화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제주도 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24년 전에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정말 좋았다고 했죠. 혹시 그때 가이드를 기억하는지 물어봤어요. 김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혹시 강민수 씨가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도 정체를 밝혔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태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알게 된 것들, 아내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24년 동안 계속된 일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다고 했어요. 김태호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오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점점 말을 잃더라고요. 결국 인정했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수연 씨와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가끔씩 만나왔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어요.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사이였고 수연 씨도 원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24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도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김태호는 마지막에 수연 씨와의 관계는 이미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몇 달 전부터 만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직접 인정받아서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더 화가 났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태호와 만난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변호사는 상대방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녹음은 못했지만 증인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철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 표정이 평소와 달랐나 봐요. 뭔가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태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어요. 청구 금액은 8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후 김태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로 합의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24년 동안의 배신에 대한 대가치고는 말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라 떨렸지만 변호사가 잘 준비해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도 변호사와 함께 나왔어요. 법정에서 다시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도 보였어요. 재판에서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사진의 EXIF 데이터와 SNS 증거들이 효과적이었어요. 상대방 변호사도 이를 반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김태호 측에서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었어요. 24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저를 비난하다니 그 순간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서로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거 수집 과정과 김태호와의 만남에 대해 증언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증인으로 소환됐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아내를 보는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24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법정에서 대립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김태호가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특히 신혼여행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이었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저희 변호사는 24년이라는 긴 기간과 신혼여행부터 시작된 배신의 악질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도 부각시켰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김태호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제가 청구한 8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신혼여행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불륜을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규정한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김태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어요. 위자료를 받은 후에도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 잃어버린 24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아내와는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해해줬어요.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는 제가 계속 부담하기로 했고요. 김태호는 그 후 여행사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아내도 미용실을 동업자에게 넘기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처음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부터 법정에서 승리할 때까지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속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서로 같은 친구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힘든 시기에 묵묵히 도와준 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24년 동안 눈치채지 못했을까?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앞으로를 바라보려고 해요. 쉰을 앞둔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막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기분도 들어요. 음식점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짓된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주고 있어요. 가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해드리곤 합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고 누구에게나 법적 대응이 최선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진실 속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24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제대로 살고 싶어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